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론 중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완전 경쟁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먹을 게 없을 때까지 있죠. 바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는 누구라도 절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어요. 초과 이윤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원이 어떻게 배분됐다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갖춘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존재도 않는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냐면 불안정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못 갖췄다. 그럼 답을 하고요. 불안정 경쟁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 그 시장을 지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수요자와 고만고만한 공급자가 무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품질이 아주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 몰리겠죠. 그러면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전 경쟁을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장원 했는데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도 미장원 해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약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도 쉽고 빠져나오는 것도 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는 동질의 상품, 죄송합니다. 자, 전부 다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정보라는 게 뭐냐면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까지 모조리 알고 있다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발표도 안 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 다 알고 있다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요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자, 이 부동산 가격이면 부동산 아니면은요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즉시 그것도 뭐라고요? 거의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되는 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지역이 지금 현재 자, 한 평당 20만 원 하는 농지인데 자, 20만 원 하는 농지라든가 임야입니다. 근데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하다 보니까 이 라디오에서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통과할 거랍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역 인근은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러니까 잽싸게 이 사람이 회사도 출근하지 않고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중개업소에 들려서 중개사님 여기 있는 땅 1000평에 20만 원에 1000평만 주세요 했더니 야, 이 사람아 벌써 한 평당 400만 원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정보가 즉시 어디에 반영됐다고요? 가치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러한 정보를 듣는 순간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은 얼른 구입하려고 하죠.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바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 공급자들은 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아는 순간 이거 팔려고 안 팔려고요? 나중에 팔려고 하죠. 이 공급을 또 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주는데 이때 이 어떤 정보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현재 공표되는 정보, 그러니까 아까 같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이런 정보 정도는 다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고요? 미래 정보라는 겁니다. 아직 정부에서 발표 같은 거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정보는 사람들이 알아 몰라요? 모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까지 그러니까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를 가지고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정상 이상의 일을 못 얻는 겁니다. 다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역이 아직 공표는 안 돼 있습니다. 발표는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정보를 미리 입수한 뭐 그 국토교통부의 삼촌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미리 가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긴 힘듭니다.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재 공표되는 정보라든가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약성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은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 신문에 나온 정보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정보 가지고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시장에서는 자, 약성에서는 이러한 정보, 중강서에서는 미래의 정보 이런 게 있다면 초과에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 경쟁이 아니네요. 완전 경쟁은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 경쟁이다. 물론 다른 조건은 갖춰져 있다는 가정하에 얘는 뭐라고요? 정보와 관련돼서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이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냐면 자, 왜냐하면 자,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보려고 추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 그 다음에 미래의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 가치에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귀신입니까? 그래서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이런 시장이 결국은 다른 조건을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를 가지고 따졌을 때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러한 불완전 경쟁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에는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초과에는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보, 비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다면 뭔가 술에도 한 잔 사야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 이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100원어치 골프 접대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려고 500원의 이익을 챙기려고 뭐라는 거예요? 골프 접대하는 거고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일반 시장. 근데 만약에 초과이유는 500원인데 어떤 시장이냐면 정보 시장이 아주 공개적이라 가정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이런 시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의 임직원들 있죠. 약간 좀 높은 임직원들은 어디 가요? 어떤 지역이 이마트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지역에 땅을 구입했을 때 자, 이거 구입한다고 해서 이마트에서 잘리거나 뭐 이럴 염려도 없고 이 정보를 누구한테 판다고 해서 누가 잘릴 염려도 없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자, 정보시장도 공개적이고 그냥 다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마트가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알고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구입했을 때 500원의 초과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에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라고 쳐보자. 공개적이라면 얼마나 받고 팔려고 해요? 500원 정도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500원도 못 받으면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직접 투자한다고 해서 뭐 잘리고 이런 건 없다겠죠. 그러면 이런 시장일 경우는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500원의 정보 비용이 들어갔는데 500원의 초과는 얻었었죠. 그럼 실질적인 초과는 못 얻었네요. 자, 실질적인 초과는 전혀 못 얻었죠. 이런 시장. 자, 이런 시장은 그러면 500원의 초과는 얻기 위해서 500원의 정보비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질적인 초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정보와 관련돼서 따졌을 때, 정보를 가지고 따졌을 때 이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런 시장은 찾기 힘들겠죠? 대부분 어떤 시장이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막 투기가 존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몰래 정보를 살짝 싼 가격에 입수해갖고 큰 돈을 버는 거 있죠?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 경쟁일 경우는 자,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있다면 자, 이 누구라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에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정보 비용이 제로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다 아는 정보 아닙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그래서 다 비용도 제로라는 얘기죠.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같죠. 그러니까 절대 정보를 가지고 절대 초과를 못 얻는 시장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효율적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되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까탈스럽게 문제를 물어봤는데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이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초과에 넣을 수 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만약에 할당효율적이 아닐 경우에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닐 경우는 싸게 그 정보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면 초과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할당효율적 시장일 경우는 절대 뭐라고요?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싸게 구입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게 구입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절대 초과를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좀 정보를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과에 넣을 수 있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기회비용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데 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이거보다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니은번에 약성효율적 시장과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약성과 중강성을 불안정 경쟁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이라도 자, 이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같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 이거는 어떠한 정보, 미래 정보마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분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이윤도 얻을 수 없다.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어떠한 이유는 아니고 초과에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에도 정상적 이유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 이유는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 뭘 못 얻는다고요?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이윤.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투자자가 독점적으로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면 불안정 경쟁이라는 얘기죠. 불안정 경쟁이라 하더라도 초과이윤과 불안정 경쟁이라도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요거는 완전 경쟁의 요건 4가지 있죠. 4가지 중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갖췄다 가정하는 겁니다. 동질의 상품이라든가 뭐 다수의 수요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한다고요? 상품 간의 대체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이니까. 그 다음에 비읍번 보시면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걸요,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초과이윤을 못 얻는 겁니다.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 왜냐하면 이미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 정보 백날 분석해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가 공표했으면 이걸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 이 옳은 것은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3개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 있는 시장이다. 맞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라든가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초과를 못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 됐든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든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를 못 얻는 겁니다. 다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초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강성효율적 시장은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으로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라는 얘기죠. 많음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겠죠. 예, 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정보 비용과 뭐 같다면요. 초과 이윤이 같을 수만 있다면 그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겁니다. 자, 이 그 부동산 증권화라든가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게 많아지면은 자꾸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정보에 대한 가치, 그 정보 비용을 얼마를 지급할 수가 있냐 이거에 관련돼서 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계산 문제는 거의 어떻게 나오냐면 그 똑같이 나옵니다. 숫자만 틀리게 나오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푸는 문제만 기계대로 풀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 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했다. 자, 먼저 기업 도시로 우리 같은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는 6천만 원, 기업 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이 될 걸로 예상된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랍니다.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40%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상당히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정보. 자, 근데 국토교통부에는 삼촌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이 국토교통부에는 삼촌이 이런 정보를 몰래 누구한테 빼돌려서 누구한테 판다고 해서 깜빵 가거나 이런 거는 그쪽 사정입니다. 그쪽 사정이고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우리들 입장에서 이 정보를 구입할 때 얼마를 지급할 수 있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정보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할 수 있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때 자,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1년 후에 이 지역이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기업 도시로 개발이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다만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는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1년 후에. 그다음에 개발이 안 된다면요. 자, 4천만 원 정도 될 거랍니다. 근데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아무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다만 여기서 오랫동안 중개업 하신 분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봐서 통계를 내봤더니 기업 도시로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안 될 가능성은요, 60%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요거는 1년 후에 이제 기대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1년 후에 기대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6천 곱하기 0.4 플러스 4천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면요, 1년 후에 기대되는 가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1년 후에 기대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를 지금 시점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되는 겁니다. 할인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뭐 굳이 뭐 써본다면 6천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플러스 그다음에 4천만 원 곱하기 0.6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어디가 이렇게 해서 더해 준 게 1년 후의 기대 가치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속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이죠. 근데 요구수는 20%라는 했으니까 0.1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것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0.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0.2로 나눈 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계산해 보면. 근데 자, 국토교통부는 삼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이 기업 도시로 된다는 거를 100% 알고 있습니다. 자, 100% 알고 있다는 얘기는 1년 후에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거를 100%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할인하면 되는 겁니다. 20% 할인한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6천만 원 1년 후의 가치니까 6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 발표가 되는 즉시 5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걸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럼 막 굳이 그러면 이런 확실한 정보를 내가 입수하겠다. 그러면 이 차이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정보 대가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에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대로 몇 번 연습하시면 이제 할만합니다. 이렇게 이상 안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여과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과현상이라든가 주거 분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 자, 주거 분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자,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끼리, 돈이 없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끼리 몰려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자, 4차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떤 관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데는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고, 이건 뭐라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죠. 이게 분리돼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고가주택이고 여기는요 저가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근데 자,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좀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즐비한데 그 중에 일부가 쓰다 보면 자, 깨지고 부서지고 파손되고,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중에 몇몇 주택들이 일부가 깨지고 파손되고 할 수 있죠. 욕실도 지저분해지고 물도 줄줄 새고 유행도 약간 지나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개량 비용이 들어갈 텐데, 개량 비용이다. 근데 개량 비용과 개량 후의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뭐가 더 크다고요? 가치 증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더니 나중에 팔을 때는요 한 3천 정도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정해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주변 지역이 워낙에 집 가격이 오르는 게 좋으니까 개량해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깨끗한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그중 일부가 깨지고 부서지고 파손되고 손상됐다 쳐볼게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빌라촌이라고 쳐볼게요. 연립 빌라촌인데, 그러면 자, 그 욕실 같은 거 개량하면 개량 비용이 들어갈 텐데, 개량 비용하고 개량 후의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뭐가 더 크다고요? 개량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더니 나중에 팔을 때는 1,000만 원 이상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빌라가 기껏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200 정도만 더 붙이고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지역은 부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가 뭐라고요? 점점 낙후된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자, 지금부터 이거는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됐을 때고, 일부가 그러면 이제 한 30년, 40년 지났다고 볼게요. 지역도. 그러면 이 지역도 이 3, 40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 한 30년, 40년 지나면 자, 건물 자체가 전체로 낡고 노후화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면서 빠져나가겠죠. 그 대신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계층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걸 뭐라고요? 하향역을 하는 겁니다. 하향역. 그 다음에 이 지역도 한 30년, 40년 지나면 달동네,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상위 계층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상향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하향역화. 상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상향역화.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오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과현상이라 하는데 요걸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는데 자,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도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들 이런 것들은 얘들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할증돼서 거래된다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길만 건너면 바로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막 즐비하죠. 학군도 좋죠. 그러니까 또 깨끗하고 공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좀 여기서 몰려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자,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있죠. 얘들은 얘들에 비해서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길만 건너면 지저분한 동네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저분한 사람 근처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자, 일례로 서울의 이제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부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행복주택 이런 것만 지금 온다고 하니까 길을 쓰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복주택은 10평, 13평 되는 아주 조그마한 임대주택인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그 극빈층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 집값 떨어지니까 막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결국은 근처에 있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싸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과 현상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런 지역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런 지역도 출발하는데 먼저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꽤 지난다고 쳐볼게요. 시간이 꽤 지난다면 자, 그동안은 개량 비용하고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뭐가 더 컸다고요? 가치 증가 컸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한 30년, 40년 지나면 막 낡고 노후화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또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부터는 개량 비용이 더 커진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량을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급격히 가치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욕실이고 뭐 그냥 막 물 줄줄 새는 상태로 그 다음에 타일로도 막 유행 지나서 누리끼리 한 상태로 막 그냥 있다는 얘기죠. 급격히 가치가 저하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격이 급격히 저하되니까 호시탐탐 들으려고 했던 사람 있죠? 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요. 이때부터 이제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향 여과.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은 이제 뭐 이런 지역도 뭐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면 바로 뭐라고요? 재건축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현상을 한번 말해볼게요. 이런 데 이제 상대적으로 달동네라고 해볼게요. 달동네. 달동네인데 자, 달동네를 정부에서 이렇게 없애려고 그 임대료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소득도 지원해주고 뭐 기타 자,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창출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돈 많은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달동네 같은 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뭐라고요? 다른 이제 깨끗한 동네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점점 달동네가 자, 빈집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기서 말한 개량 비용은 자, 이 재건축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가치 증가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막 그 달동네 사람들이 막 그 있을 때는 그 거주하고 있을 때는 이분도 내보내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알아서 자기 발로 다 나가셨죠.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재건축하려고 하겠네요. 여기서 개량은 재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깨끗한 주택이 되는 거죠. 좋은 주택. 그럼 이제 상위 계층이 들어오겠네요. 이걸요. 상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왜 여과 현상이라 하냐면 이렇게 재건축하게 되면 상위 계층만 걸러서 들여보낸다는 얘기죠. 하위 계층은 못 들여보내고 이런 걸요. 여과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39페이지에 5번 보겠습니다.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 과정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볼게요.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맞습니다.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이익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욕실 딱 개조하게 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계속 개량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이익과 피해는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자,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그때는 하향 여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4번 보시면 그래서 3번 틀렸네요. 4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택들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되며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돼서 거래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저소득층이 계속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돼서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은 전체로 다 뭘로 바뀐다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나가겠네요.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계속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 40페이지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결정 분야다 해서 자, 먼저 부동산 정책론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론. 자, 부동산 정책이 뭐냐? 네, 부동산 정책은 일단에 어떤 부동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자, 투기가 극성이다. 네, 이런 부동산 문제라는 겁니다. 투기가 아주 극성이거나 아니면 난개발이 심하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하는데 이걸 지금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죠. 어떤 형태로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이다. 근데 이때 여기서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5문제가 거의 여기서 다 나옵니다. 정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동산 문제 쪽에서는 그 예전에 최근 10년 동안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집가구의 폐단이라고 해서 그게 상식적인 얘기 물어본 게 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여기서 다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 그래서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냥 이유는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 얘기는 자,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딱 이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생산되거나 무지장 적게 생산된다. 이런 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따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무지 많이 생산되면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겨갑니다. 누가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누구는 엄청나게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많이 생산된다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죠. 이런 거는 그 나라가 적정한 성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 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어디 갔냐면 이거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자, P0, Q0 만약에 요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양과 그 다음에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래서 시장이 성공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균형에서 이게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게에서 자, 사려는 양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 이렇게 많다. 그럼 물건이 남아 도네요. 남아 돌면 자, 즉각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락하면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 점에서 이룬다. 그래서 즉각 이 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벗어나 있다면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건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논리고 현실의 시장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적 시장은 때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수 있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라고요? 구조적인 이유라든가 그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시장이 이제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라고 볼게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요 인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아파트 못 팔게 하거나 아파트 못 지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모자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 인위적 요인에 따라서 자,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독과점이라든가 규모의 경제 아니면요 외부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정보의 비대칭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 한다면 공공재 같은 게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자원 배분에 뭘 높이겠다고요? 효율성을 높여서 자,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부쩍부쩍 성장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아무리 자원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자,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이렇게. 자, 누구는 엄청난 소득을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요, 아무리 자원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적은 소득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가져가야 되고, 나태해야 되고, 게으른 자들은요, 낮은 소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서 보면 아주 한 달에 10억, 100억 버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소득을 잘 보세요. 거의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로.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 같은 거 있죠. 토지를 잔뜩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같은 거는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그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노동자들이 뼈 땀 흘려 일한 소득을 걔들이 월급만 주고 나머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근로소득은 계속 줄어든다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형평성을 좀 높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 기능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쩐지 비슷한 용어 같지만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 효율성을 강조한 나라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고, 형평성을 강조한 나라를요,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죠. 당연히 효율성을 가장 큰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거를 보통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표도 하는 겁니다. 다른 목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게 사회적 목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거 있죠. 이걸요, 우리는 그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주택 정책들, 이건 거의 다 어떤 정책이라고요? 자, 이 정치적 목적을 개입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이 독점 과점은 그전 했으니까 얘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 다음에 자, 규모의 경제는 덩치가 커지면 생산비가 점점 절감됩니다. 그러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주 대량 구입해서 대량 판매하니까 아주 싸게 팔면서 그 지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는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다리 같은 거, 이런 거를 공공재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이 뭐예요? 굳이 이걸 이용하려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도로를 걷고 있는데 세금 안 냈다고 못 걷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과소 생산됩니다. 사회적 필요한 양보다 훨씬.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건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깔았는데 다른 사람은 돈도 안 내고 이용하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돈 받기도 애매모호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내 돈 들여서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항상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소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별도로 잠시 할 거고,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은 누구는 아주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정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라고요? 일종의 자, 이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시장이 성공하려면 정상적인 이윤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급받았을 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물어보거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물어본다면 외부 효과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뭐냐? 외부 효과라는 것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팔았는데 인터넷으로 을이 받아봤더니 5개가 썩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당장 전화해서 5개 가져가라. 아니면은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는 자, 가격과 수량에 다 반영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손해 입히거나 이익을 주면. 자, 이걸 시장 내부 효과다. 시장 기능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어떤 사람 행위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입니다. 한번 본 적도 없는 제3자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죠. 그럼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 안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안 하려고 한다입니다. 이따가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가서 피해를 입혔다 하면 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두드러 팼다든가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누구한테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요?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얘는 보상 안 하니까 이득 보는 거고 엄청나게. 얘는 가만히 앉아있다 날벼락 받는 거죠. 이것도 시장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면서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런 거라고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 외부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요. 자, 외부 경제다. 외부 경제. 얘는 뭐랄까요? 외부 불경제다.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랄까요?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도 얘기하고 얘는 뭐랄까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자, 얘는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자, 이 강의 상류가 하루죠. 여기 화학공장 운영한 사람이 있는데 자, 화학공장 운영하다 보면 오염물질 나오죠. 요거를 여기다 이제 그냥 강에다 버린 겁니다. 생각 없이. 그랬더니 요 밑에서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양식업자가 있었는데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상당한 손해를 입혔네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손해를 입혔어, 안 입혔어요? 손실 입혔죠. 그러면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려고 하는 상태 있죠.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왜 보상 안 하냐면 이 사람이 쫓아 올라가겠죠. 너 때문에 나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얘가 아니 공장은 남아있냐, 다른 공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소송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는 막 승소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을 못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다. 그러면 어쨌거나 자, 이런 걸 외부 불경제라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왜 시장 실패냐? 시장 실패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얘는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막 바람직하다면 그러면 만약에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얘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받는 거죠. 이거 시장 기능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놔두면 이 사람 맨날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입니다. 해결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겠다. 이런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정해효과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주택가가 지저분한 주택가입니다. 지저분한 주택가인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여기다가 큼직한 가든을 쫙 차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가든을 차리고 자,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지저분하니까 그 길도 막 새로 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저분하니까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가 아주 교통도 편해졌고 그 다음에 자, 이 쾌적한 동네로 바뀌었죠. 그럼 얘들 상당한 이익을 준 거네요. 이익을 줬으면 어쨌거나 자, 의도적으로 이익을 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의도했던 간 안 했던 간에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굳이 쓰자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 있죠. 왜냐하면 쫓아가서 돈 달라면 줘야 안 줘요? 왜 주깁니까? 안 주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 왜 또 시장 실패냐면 만약에 대가를 받고 생산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럼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겠죠. 생산량도 커졌겠죠.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면서 자, 얘들은 큰 이익을 보고 얘는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데 정부도 나서서 얘들한테 받아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외부 경제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주변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도로를 깔거나 공원 만들고 하는 거를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 대신해 준 거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고 있으니까 자, 얘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입니다. 얘네들. 자, 그래서 여기 생산자들을 그러니까 얘들한테 조세도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요것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따지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실전에서는. 자, 그래서 자, 뭐냐면 이게 정소부대 이렇게 해줄게요. 정소부대. 자, 정의 외부효과 발생하면 과소 생산되고 따지고 하면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외부효과 발생하면요 과대 생산된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정사편이다. 19세 이상 보는 영화에는 정사편이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 느끼한의 이름이 부사비입니다. 부사비. 무슨 얘기냐면 자 정의 외부효과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정의 외부효과 발생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의 외부효과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이렇게 사회적 편익이 얘는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적 편익보다 크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예. 사회 전체적 규모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익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정말 너의 피부니 이렇게 정말 너의 피부니. 자, 정의 외부효과 같은 경우는 핀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은 유치하려는 사고. 그 다음에 부의 외부효과는요 님비 현상이다. 안 좋은 시설은요 자 기피하려는 사고 있죠. 이걸요 님비 현상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게 속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자 이 문제는 그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자 곧바로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자 1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1번 부동산 시장이 적절한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부동산 정책의 과정은 먼저 부동산 문제가 뭐냐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A, B, C, D 대안 같은 걸 작성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한 다음에 잘못됐으면 다시 또 되돌려야 되죠. 평가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하시고 2번 볼게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고자 또는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개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로 이제 주택 정책은 거의 대부분 자,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정치적 기능으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외부 효과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자, 외부 효과는 대표적인 12항 실패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으로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해줘야 됩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먼저 완전 경쟁은 대표적인 시장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시장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는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공공재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것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가 덩치가 커지면 자연 독점이 된다고 했죠. 이것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것은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비대칭하면 실패지만 정보의 대칭성은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불량주택은 이거는 자, 이 달동네에 있는 주택 같은 건 불량주택이라는데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게 존재하냐면 지불할 대가가 내가 15만 원밖에 없는데 15만 원은 주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소득의 문제지 절대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독점은요 대표적인 뭐라고요?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5개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자, 정의 효과는 자, 이게 정사편이라고 했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큽니다.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해줘야 돼요. 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맞네요. 거꾸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요. 자, 얘는 자, 이쪽으로 올게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죠.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보다 크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딱 중심만 다 잡고 있으면 됩니다. 2번 볼게요. 거래 당사자끼리가 아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고요? 외부 경제다. 맞는 편입니다. 자, 외부 경제는 둘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3번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과소 생산되고 맞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과대 생산된다. 정소부다. 청소부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목재 생산 기업 등의 외부 불경제 기업에게 정보를 규제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조세라든가 부담 같은 거 자꾸 부과하게 되면 얘들도 어쨌거나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거기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자, 뭐가 올라간다고요? 그 목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걸 구입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올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시멘트 가격과 목재 가격이 상승하여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해줘야 됩니다. 상승한다. 자, 외부 효과에 따라서 해결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모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여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맞는 거죠?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다. 맞습니다.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생태공원이요? 동식물이 살아가는 모습 있죠? 이걸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원 같은 거 아닙니까? 아주 쾌적한 공원 이런 게 들어오면 아파트 시장에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겁니다. 용도 지역지 규제와 같은 토지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제한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